가을볕이 유리창을 넘어 사진관 안으로 길게 스며드는 오후였다. 한소영은 진열대 위에 놓인 손님들의 액자를 하나씩 정리하며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61살, 20해 넘게 이 골목을 지켜온 사진관의 주인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가게를 꾸려온 세월 동안 이곳은 그녀에게 일터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미소사진관. 간판의 페인트는 바래어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벽면 가득 걸린 흑백 사진들이 여전히 은은한 빛을 뿜어냈다. 결혼식 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세월의 색이 바랜 옛날 즉석 사진들까지. 소영은 특히 낡고 훼손된 사진을 복원하는 일에 남다른 정성을 쏟았다. 디지털 기술로 색을 되살리고 찢어진 부분을 이어 붙이고 흐려진 얼굴선을 하나하나 다듬는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녀는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돌려주는 듯한 보람을 느꼈다. 정오를 넘긴 시각, 가게 문에 달린 종이 흔들리며 낮고 조용한 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깊게 팬 주름. 그러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형형했다. 노인은 한 손에 낡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대답 대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내민 것은 가로 세로 몇 센티미터 남짓한 즉석사진이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었고 한쪽 모서리는 닳아 둥글게 말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배경 아래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남녀가 어색하게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다. 이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40년이 다 되어가는 사진인데 이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요. 소영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얇고 연약했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지갑 속에서 혹은 서랍 깊은 곳에서 꺼내어졌다. 다시 넣어지기를 반복한 흔적이 사진 곳곳에 남아 있었다. 모서리는 접혔다. 펴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표면은 손때로 반질반질했다. 이 안에 계신 분이 손님 되시나요? 소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왼쪽이 저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른 손가락이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쓸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소영은 사진을 조명 아래로 가져가 자세히 살폈다. 여인은 단정하게 따은 머리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수줍은 듯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서로의 손은 닿지 않은 채였다. 그 어정쩡한 거리감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소영은 오랜 경력으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소영이 물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노인이 답했다. 여든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럼 사진 속의 이분은 강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윤서희입니다. 40해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마저 유난히 낮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소영은 사진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20살의 청춘, 벚꽃 아래의 짧은 순간이 지금 이 낡은 종이 한 장에 갇혀 있었다. 찾을 수 있을까요? 강민호가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던 사람 특유의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어서요.
사과요? 소영이 되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 사람을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40해 전에요. 소영은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복원을 의뢰하러 오는 손님은 많았지만 이토록 깊은 사연을 품고 온 손님은 드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스캐너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 속에 확대된 사진이 떠오르자 흐릿했던 얼굴선이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소영이 말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사진 뒷면에 혹시 뭔가 적혀 있지는 않나요? 강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진을 뒤집어 보였다. 뒷면에는 희미하게 바랜 글씨가 몇 자 남아 있었지만 세월의 잉크가 번지고 색이 빠져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소영의 눈이 그 흔적 위에 오래 머물렀다.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글씨였다. 이름의 일부인지 주소의 일부인지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복원 기술로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것도 함께 복원해 보겠습니다. 소영이 말했다. 혹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강민호의 얼굴에 옅은 빛이 스쳤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틈으로 새어드는 가느다란 빗줄기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호가 돌아간 뒤에도 소영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스캐너 화면 속에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얼굴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이 사진관을 처음 열었던 날, 두 사람은 손님이 하나도 없는 텅 빈 가게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었다. 그때는 몰랐다. 사진 한 장에 담긴 순간이 이토록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것을. 소영의 어머니 역시 오래전 이 동네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했었다. 지금의 미소사진관이 있는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골목이었다. 어린 시절 소영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암실에서 인화되는 사진들을 구경하곤 했다. 뽀얗던 종이 위에 서서히 사람의 형체가 떠오르던 그 신비로운 순간을 소영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날의 기억이 지금의 그녀를 이 자리로 이끌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강민호가 남기고 간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소영은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을 찬찬히 살폈다. 젊은 강민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윤서희라는 여인의 얼굴에는 수줍음 너머로 감출 수 없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사진사의 셔터가 눌리던 그 찰나에 두 사람 사이에 오갔을 마음이 무엇이었을지 소영은 오래도록 상상해 보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복원 노트를 꺼냈다. 그동안 맡아온 수많은 사연들이 짧은 메모로 남아있는 노트였다. 첫사랑을 찾는 사람, 돌아가신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 헤어진 형제자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저마다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였다.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다는 마음. 소영은 새 페이지를 펼쳐 강민호의 이름과 오늘 날짜를 적어 넣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소영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보관함에 넣으며 창밖으로 지는 가을 해를 바라보았다. 40해 전 어느 봄날 벚꽃 아래에서 멈춰버린 두 사람의 시간이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삶과도 조용히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때의 소영은 아직 알지 못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소영은 스캐너 옆에 놓인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벚꽃 아래 서 있던 20살의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 40해라는 시간은 사람의 얼굴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을까? 소영은 조명을 끄며 낮게 혼잣말을 되뇌었다. 이 사진 속 20살이 어딘가에는 남아 있겠지. 유리창 너머로 저녁 어스름이 골목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다. 가게를 나서기 전 소영은 사진관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 사진들 속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얼굴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 만난 강민호의 사연 또한 언젠가 이 벽 한쪽에 걸리게 될 또 하나의 소중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소영은 그런 예감을 아는 채 조용히 가게 문을 걸어 잠갔다. 내일 다시 문을 열면 또 어떤 사연이 이 문턱을 넘어올지 알 수 없었지만 소영은 그 모든 순간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40해 전의 봄이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읍내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강가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은 저마다 분홍빛 구름을 이고 서 있었다. 그해 봄, 20살의 강민호는 읍내의 하나뿐인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의 대학 진학을 미루고 책방 주인 어른의 배려로 숙식을 해결하며 서점 일을 돕던 시절이었다. 윤서희를 처음 만난 것은 그 서점 안에서였다. 서희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서점에 들러 시집 코너 앞을 한참 서성이던 손님이었다. 낡은 교복 대신 이제 막 갖춰 입기 시작한 사복 차림으로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집을 뒤적이다가 결국 사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민호는 몇 번의 토요일을 지켜보며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 민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 시집, 마음에 드시나 봐요. 서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번 읽고만 가네요. 다음 주에 돈을 좀 모아서 사려고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산대 뒤에서 슬쩍 시집 한 권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번 주엔 그냥 가져가세요. 다음에 오실 때 갚으셔도 됩니다. 서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될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답했다. 그날 이후로 서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점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트고 가까워졌다. 시집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는 곧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갔다. 서희는 읍내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어머니 아래 삼남매의 맞이로 자라고 있었다. 동생들 학비를 대느라 자신의 진학은 일찌감치 포기한 처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가 처한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마음을 터놓게 되었다. 민호는 서점 일이 끝나는 저녁이면 서희를 집 앞까지 배웅해 주었고 가끔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가를 따라 걷던 어느 저녁 서희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저는 나중에 꼭 책방을 하고 싶어요. 손님들이 마음 편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민호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벚꽃이 다시 피어나던 봄날이었다. 읍내에 새로 생긴 즉석사진관 앞을 지나던 두 사람은 장난스럽게 사진을 찍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결국 함께 사진관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부스 안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을 용기까지는 내지 못한 채 어색하게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짧은 순간이 필름 위에 새겨졌다. 사진이 인화되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서희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고백했다. 서희 씨, 저는 서희 씨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걷고 싶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그날 두 사람은 인화된 사진을 나란히 나눠 가졌다. 벚꽃이 흩날리는 배경 아래 20살의 두 사람이 어색하게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씩 더 깊어졌다. 서점이 문을 닫는 늦은 저녁이면 두 사람은 강가 벤치에 앉아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민호는 언젠가 자신만의 인쇄소를 차려 좋은 책을 세상에 내놓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서희는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응원했다. 민호 씨라면 분명 해낼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민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다정한 시간 뒤편에는 서희 집안 사정이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니던 방직 공장이 경영난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서희는 그런 이야기를 애써 민호에게 숨기며 늘 밝은 얼굴로 그를 대했다. 하지만 민호는 어느 순간부터 서희의 웃음 뒤에 감춰진 근심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더 캐묻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강가를 함께 걸으며 서희의 손을 처음으로 조심스레 잡아주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마주 잡은 손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벚꽃이 지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서희의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이 결국 문을 닫으면서 가족은 살던 집마저 정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서희는 그 소식을 전하러 온 날, 처음으로 민호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우리 가족,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디로 가든 제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그때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다. 이사를 앞둔 마지막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자주 만났다. 서점 일이 끝나면 민호는 곧장 서희 집 근처로 달려갔고 두 사람은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려 애썼다. 서희는 이삿짐을 싸는 틈틈이 짬을 내어 민호를 만나러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음 대신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민호 앞에서만큼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사 가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민호가 물었다.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대요. 일자리를 구하는 대로 정해질 것 같아요. 민호는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모아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서희 손에 쥐어주려 했다. 서희는 완강히 거절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민호 씨도 형편이 넉넉지 않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민호가 그 돈을 서희 몰래 가방 속에 넣어두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사를 사흘 앞둔 저녁, 두 사람은 처음 사진을 찍었던 그 즉석사진관 앞에서 다시 만났다. 서희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그것은 자신이 아끼던 손수건이었다. 색이 바랜 꽃무늬가 수놓인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거라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다시 연락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요. 민호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만년필을 서희에게 내밀었다. 서점 주인 어른께 선물 받은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이걸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세요. 어디로 가시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강가를 걸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달빛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여름벌레 우는 소리가 낮게 깔린 그 밤. 서희는 민호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었다. 민호 씨,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저는 기다릴게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인쇄소를 차리는 날, 가장 먼저 서희 씨에게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그러나 운명은 두 사람의 다짐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서희의 가족이 떠나기로 한 날, 민호는 아침 일찍부터 정류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전날 밤 갑자기 이사 날짜가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민호는 뒤늦게야 전해 들었다. 손에는 서희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 한 통이 쥐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몇 달 동안 서희의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어디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방직 공장이 문을 닫으며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진 뒤였고 남아있던 이웃들도 서인의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민호는 그해 가을 결국 도시로 올라와 인쇄소에 취직했다. 서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희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고 민호는 언젠가부터 그녀를 찾는 일을 조심스럽게 마음 한편에 접어두어야 했다. 그러나 완전히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해마다 벚꽃이 필 때면 민호는 홀로 강가를 찾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사진관 문을 열었다. 어제 강민호가 맡기고 간 사진이 밤새 마음에 걸려 잠을 설쳤던 탓이었다. 스캐너 앞에 앉아 사진을 다시 꺼내 든 순간 소영은 오래된 인화지 특유의 냄새를 맡았다. 화학약품과 세월이 뒤섞인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냄새였다. 작업용 모니터에 사진을 띄우고 소영은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듯 화면을 천천히 살폈다. 원본 사진은 오랜 세월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특히 인물의 얼굴 윤곽이 흐릿하게 뭉개져 있어 이목구비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소영은 우선 색보정 작업부터 시작했다. 누렇게 변한 배경의 색조를 조금씩 걷어내자 벚꽃의 옅은 분홍빛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작업을 하며 소영은 자연스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사진관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에 있었다. 지금은 헐리고 다른 건물이 들어선 자리였지만 소영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늘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사진은 말이야. 시간을 가두는 그릇이란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그릇을 다시 열어보고 싶어 할 거야. 그 말이 씨앗이 되었는지 소영은 자연스럽게 사진 복원이라는 일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미소사진관을 열었을 때도 그녀는 늘 낡고 훼손된 사진들을 되살리는 작업에 특별한 애정을 쏟았다.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소영에게는 누군가의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는 소중한 작업이었다. 얼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소영은 사진 속 젊은 강민호의 얼굴을 조금씩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의 노쇠한 얼굴과는 사뭇 다른 앳되고 순수한 눈빛이었다. 그 옆에 선 윤서희라는 여인의 얼굴도 조금씩 형체를 갖추어 갔다. 둥근 이마와 오뚝한 콧날, 살짝 처진 눈매가 인상적인 얼굴이었다. 복원 작업이 진행될수록 소영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그 봄날의 벚꽃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점심 무렵 소영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사진 뒷면으로 눈을 돌렸다. 강민호가 말했던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의 흔적이었다. 육안으로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랜 상태였지만 적외선 스캔 기술을 활용하면
잉크의 미세한 흔적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다. 소영은 예전에 참석했던 사진 복원 세미나에서 배운 방법을 떠올리며 낡은 적외선 스캐너를 창고에서 꺼내왔다. 기계를 조심스럽게 손질하고 사진을 스캐너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며 소영은 숨을 죽였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글자 흔적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었다. 여기, 이건 지명 같은데. 소영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화면 속에는 흐릿하게나마 월이라는 글자와 그 뒤로 이어지는 몇 개의 획이 보였다. 정확한 지명이나 주소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지만 분명한 실마리였다. 오후가 되어 강민호가 다시 사진관을 찾아왔다. 지팡이를 짚은 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영은 모니터를 그에게 보여주며 지금까지의 작업 결과를 설명했다. 색이 되살아난 사진 속에서 40해 전 두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자 강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다. 이게 정말 서희 씨 얼굴이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소영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뒷면에서 발견한 글자 흔적에 대해 설명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명이 일부러 보이는 글씨가 남아 있어요. 조금 더 정밀하게 복원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의 말에 소영은 가슴 한편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보관하며 다짐했다. 이 사진 속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되찾아 주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남긴 낡은 사진첩이 떠올랐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그 사진첩 안에도 어쩌면 이 실마리와 연결될 무언가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강민호가 돌아간 뒤 소영은 가게 뒷방에 있는 창고로 들어갔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사진첩과 장부들을 찾아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유품들이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흑백으로 남은 옛 손님들의 얼굴, 결혼식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손글씨로 남긴 손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명단을 훑어보던 소영의 눈이 문득 한 페이지에서 멈추었다. 40여 년 전 날짜가 적힌 장부 한 켠에 낯익은 지명이 눈에 들어왔다. 강민호의 사진 뒷면에서 발견한 글자와 비슷한 형태의 지명이었다. 소영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페이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머니의 사진관이 있던 동네 인근에는 예전에 방직 공장이 있었고 공장 노동자들의 가족 사진을 어머니가 종종 찍어주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혹시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강민호가 말했던 서희의 아버지가 다니던 방직 공장이 어머니의 옛 사진관과 같은 동네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아직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했지만 소영은 이 우연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는 장부를 더 넘겨보며 혹시 윤 씨 성을 가진 가족의 기록이 있는지 살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소영의 손끝이 멈추었다. 흐릿한 만년필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윤 씨 가족, 3남매 사진 촬영. 정확한 이름까지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날짜와 정황이 강민호가 말한 시기와 얼추 맞아떨어졌다. 소영은 벅차오르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완전한 확신은 아니었지만 조사를 시작해볼 만한 단서였다. 그날 저녁 소영은 가게 문을 닫고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강민호의 사진과 어머니의 장부를 번갈아 살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사람들의 기록이 한 장의 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문득 이 일이 단순한 사진 복원 의뢰를 넘어서는 무언가로 느껴졌다. 어쩌면 어머니가 남긴 이 오래된 기록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소영은 노트를 펼쳐 새로운 계획을 적어 내려갔다. 우선 적외선 스캔으로 사진 뒷면의 나머지 글씨를 최대한 복원할 것. 그리고 어머니의 장부에 기록된 방직공장 인근 지역을 직접 찾아가 옛 주민들의 기억을 수소문할 것.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강민호의 간절한 눈빛과 어머니가 남긴 기록이 그녀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을 때까지 소영의 작업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노트를 덮기 전 소영은 어머니의 사진첩 맨 뒷장에 끼워져 있던 낡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 어머니의 글씨체로 짧게 적힌 문장이었다. 언젠가 이 골목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왜 그런 문장을 남겨두셨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영은 그 문장이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당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속에 넣고 내일부터 시작할 조사를 위해 이른 잠자리에 들었다. 잠들기 전 소영은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민호라는 노인이 오늘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그녀는 어쩐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연과 사연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소영은 자신이 하는 이 작은 사진관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내일 강민호와 함께 월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부디 순조롭기를 조용히 빌었다. 창밖에 초승달이 유난히 맑게 빛나던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이며 강민호의 사진과 어머니의 장부를 떠올렸던 탓이었다. 사진관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곧장 작업실로 들어가 적외선 스캐너를 다시 점검했다. 오래된 기계였지만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조도와 각도를 조정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잉크의 흔적까지 잡아낼 수 있을 터였다. 사진을 스캐너 위에 올려놓고 소영은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서 촬영을 시도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흐릿한 얼룩만 나타났지만 조명의 각도를 조금씩 바꾸어가며 몇 차례 더 스캔을 반복하자 화면 위로 희미한 획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소영은 숨을 죽이고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월계리. 소영이 나지막이 읽어 내려갔다. 그 뒤로 이어지는 글자는 완전히 판독하기 어려웠지만 월계리라는 지명만큼은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곧바로 지도를 펼쳐 그 지명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월계리는 예전에 방직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으로 지금은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동네였다. 어머니의 장부에 적혀 있던 방직공장의 위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린 뒤 노쇠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민호 선생님, 미소사진관입니다. 사진 뒷면에서 지명을 하나 찾아냈어요. 월계리라는 곳인데 혹시 짐작가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이어졌다. 월계리. 맞습니다. 서희 씨네 가족이 그쪽으로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요. 소영은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지명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장부에 남은 기록과 사진 뒷면의 글씨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았다. 제가 직접 그 동네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 가시겠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제 다리로는 오래 걷기가 힘들어서요. 하지만 꼭 함께 가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뒤 소영은 작업을 계속 이어갔다.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20살의 강민호와 윤서희, 벚꽃이 흩날리는 배경 아래에 어색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방금 찍은 사진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소영은 인쇄된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 짧은 순간을 위해 두 사람은 40해라는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견뎌온 것이었다. 작업을 마무리하며 소영은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그녀는 오랫동안 새로운 인연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사진관 일에 몰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강민호와 윤서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영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토록 깊은 그리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마음이 뭉클해졌다. 오후 늦게 소영은 사진관 문을 잠시 닫아두고 근처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월계리라는 옛 지명이 현재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담당 직원의 도움으로 그녀는 월계리가 지금은 개발이 이루어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옛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동사무소를 나서며 소영은 근처에 오래된 노인정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동네에서 몇십 년째 살아온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혹시라도 윤서희 가족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음 날 강민호와 함께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소영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사진관으로 돌아오는 길, 소영은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딸은 어머니가 늘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하곤 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옅은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소영은 낮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들려주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찾아온 노인의 사연과 그 사연이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기록과 우연히 이어지게 된 이야기였다. 엄마도 참 그런 일까지 발벗고 나서시고 딸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뭉클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근데 엄마, 그 얘기 들으니까 왠지 엄마 생각이 나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도 계속 혼자셨잖아요. 소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의 말이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괜찮아. 이 일을 하면서 나도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 소영이 답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딸의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소영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강민호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복원된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은 이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다. 소영은 문득 이 두 사람이 헤어지던 그 여름날의 아침을 상상해 보았다. 정류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떠나버린 버스. 손에 쥔 채 전하지 못한 편지 한 통. 그 장면을 떠올리자 소영의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졌다. 이튿날 아침, 소영은 약속대로 강민호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책장과 손때에 묻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인쇄소를 운영하던 시절의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결국 그는 젊은 날의 꿈이었던 인쇄소를 차렸고 평생을 그 일에 매진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지는 않은 채였다. 결혼은 안 하셨나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몇 번 자리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서희 씨를 잊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그저 인쇄소 일에만 몰두해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소영은 오랜 세월로 지켜온 그리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월계리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강민호는 조용히 옛 기억을 되짚었다.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논밭이 훨씬 많았습니다. 방직 공장 굴뚝에서 나던 연기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소영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차를 몰았다. 도로 양옆으로는 낯선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40해라는 시간이 이 동네의 풍경마저 완전히 바꾸어 놓은 듯했다.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준 노인정으로 향했다. 나지막한 단층 건물 앞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볕을 쬐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오래전 이 근처에 살던 윤 씨 성을 가진 가족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웃하며 기억을 더듬었지만 선뜻 답을 내놓는 이는 없었다. 강민호는 지팡이를 짚은 채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사정을 설명했다. 혹시 방직 공장에서 일하시던 윤 씨 가족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딸이 셋이었고 마지의 이름이 서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방 안가득 퍼져나갔다. 한참의 정적 끝에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 씨, 방직 공장 윤 씨라면 혹시 그 집 큰딸이 사진관 딸이랑 친했다던 그 집 아닌가? 소영과 강민호는 동시에 그 할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끊겨 있던 실마리가 마침내 다시 이어지려 하는 순간이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옥순 할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감사를 전했다. 강민호 역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노인정 안에 모인 다른 어르신들도 저마다 두 사람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동네의 기억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법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발걸음도 가볍게 노인정을 나섰다. 노인정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다. 아흔을 바라본다는 그녀의 이름은 박옥순.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토박이었다. 윤 씨네 큰딸 서희라고 했나? 맞아, 기억나. 그때 사진관집 딸이랑 어찌나 친하게 지냈는지. 둘이 늘 붙어 다녔지. 옥순 할머니의 말에 소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관집 딸이라면 혹시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할머니, 혹시 그 사진관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옥순 할머니는 지팡이 끝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저 아파트 단지 자리. 옛날엔 그 자리에 조그만 사진관이 있었어. 주인 아주머니가 참 인정이 많았지. 형편 어려운 집 애들 사진도 그냥 찍어주고 그랬으니까. 소영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의 이야기였다. 어린 시절 어렴풋이 들었던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낯선 곳에서 확인될 줄은 몰랐다. 강민호는 조급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다시 물었다. 그럼 서희 씨네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옥순 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든 눈을 감았다. 그 집이 여길 떠난 뒤로는 소식을 잘 몰랐는데, 아, 맞다. 몇 년 전엔가 서인의 막내 동생이 여길 한번 다녀갔었어. 부모님 산소를 찾으러 왔다고 하더라고.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희의 가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혹시 그분 연락처를 아시나요? 소영이 물었다.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진 몰라. 다만 그때 동사무소에서 산소 관리하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갔다고 하더라고. 거기 가서 물어보면 뭐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소영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민호는 옥순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근처 공원묘지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오래된 기록을 뒤적이며 윤 씨 성을 가진 묘소를 찾기 시작했다. 한참의 기다림 끝에 직원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윤 씨 부부 묘소가 여기 있긴 한데 관리비 납부자로 등록된 분의 연락처가 남아있네요. 등록된 이름은 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영은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받아 적었다. 서희의 동생일 가능성이 높은 이름이었다. 관리사무소를 나서며 강민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렇게 다시 실마리를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영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사진관으로 돌아오는 길, 소영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그녀는 오랫동안 타인의 슬픔과 그리움을 지켜보는 자리에 서 있었다. 결혼사진, 돌잔치 사진, 그리고 오늘처럼 오래된 인연을 찾는 사연까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사진을 붙들고 살아갔다. 소영은 그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며 자신 또한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윤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적어온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여보세요. 소영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혹시 윤서희 씨의 동생분 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고 경계 어린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누구신데? 언니를 찾으세요. 소영은 최대한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사진 복원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강민호라는 분이 오래된 사진을 맡기셨어요. 40년 전에 서희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분이 서희 씨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셔서요. 수화기 너머로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소영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강민호.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 이름, 오래전에 언니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떻게 저희 연락처를 알게 되셨나요? 소영은 지금까지의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사진 뒷면에서 발견한 지명,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 그리고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알게 된 연락처까지. 정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목소리가 누그러지는 듯했다. 언니는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만 요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으세요. 몇 해 전부터 기억이 자꾸 흐려지시는 병을 앓고 계셔서요.
소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강민호가 그토록 오랜 세월 그리워하며 찾던 사람이 이제는 지난 기억마저 온전히 붙잡아두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직접 찾아뵙고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언니, 상태가 갑작스러운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실 때가 있어서요.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소영은 그녀의 신중함을 이해한다고 답하며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전화를 끊은 뒤 소영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40해 만에 찾은 실마리가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듯한 막막함도 함께 밀려왔다. 서희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면 강민호가 그토록 바라던 재회가 그에게도 서희에게도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스쳤다. 이튿날 소영은 강민호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사진관으로 그를 불러 마주 앉았다. 서희 씨를 찾았습니다. 소영의 말에 강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그러나 이어지는 소영의 설명, 서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표정은 점차 복잡하게 변해갔다. 기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드는 얼굴이었다. 기억이 흐려지셨다고요. 강민호가 나지막이 되뇌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그때 못다한 사과의 말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소영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동생분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아요. 소영이 말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늦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40해 전 벚꽃이 흩날리던 그 봄날처럼 시간은 다시 한번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소영은 그런 강민호를 바라보며 문득 사랑이란 것이 반드시 기억을 통해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설령 서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40해라는 세월 동안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놓지 않고 지켜온 그 마음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기다려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강민호는 소영의 말에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순간을 다시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영 씨 덕분에 죽기 전에 한 가지 후회를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막막함보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소영은 그를 배웅하며 이 작은 실마리가 부디 좋은 소식으로 이어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골목 끝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꼿꼿해 보였다. 며칠이 지나도록 정희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소영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휴대전화를 살폈지만 기다리던 소식은 좀처럼 도착하지 않았다. 강민호 또한 초조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이따금 사진관에 들러 소영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그는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혹시 연락이 왔습니까? 소영은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다독일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마침내 소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낯선 번호를 본 순간 소영은 직감적으로 정임을 알아차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윤정희입니다. 그동안 답을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지난 통화 때보다 한결 편안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언니와 상의도 해보고 저 혼자 여러 날 고민도 해봤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갑자기 낯선 사람 이야기를 들으시면 언니가 혼란스러워 하실까 봐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정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답했다. 사실 언니가 요즘 부쩍 옛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봄만 되면 벚꽃 이야기를 자주 꺼내시더라고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강민호라는 이름을 듣고 나니 혹시 언니가 그리워하시던 분이 그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40해라는 세월과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서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봄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요. 정희가 말을 이었다. 직접 만나 뵙는 건 조심스럽지만 우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고 싶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언니 없이 저희끼리만요. 소영은 흔쾌히 응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소영의 사진관을 직접 찾아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희는 언니를 닮은 듯 선한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소영이 내온 차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니는 결혼을 안 하셨어요. 젊었을 때 몇 번 혼담이 오갔지만 번번이 마다하셨죠. 그때는 그냥 언니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어쩌면 못 잊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소영은 강민호가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쇄소를 운영하며 평생 독신으로 지낸 것, 해마다 벚꽃이 필 때면 홀로 강가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 정희는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두 분 다 정말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언니 상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지 2년쯤 되었어요. 최근 기억은 자주 흐려지지만 오래전 기억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옛 기억을 자극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다만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혼란을 느끼실 수 있으니 천천히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소영은 정의의 신중함에 깊이 공감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사진을 미리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옛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시도록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서희가 놀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만남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워나갔다. 복원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반응을 살핀 뒤 천천히 강민호와의 만남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었다. 정희가 돌아간 뒤 소영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골목을 바라보았다. 강민호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 얼마나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0해 동안 닫혀있던 문이 이제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소영은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은 채 다음 날 강민호에게 전할 말을 밤늦도록 정리했다. 이튿날 아침 강민호는 여느 때보다 일찍 사진관을 찾아왔다. 소영의 얼굴에서 무언가 좋은 소식이 있음을 직감한 듯 그의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소영은 자리에 앉기를 권하며 어제 정희와 나눈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했다. 서희가 봄마다 벚꽃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되낸다는 것, 그리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준비해보자는 정의의 제안까지.
강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서희 씨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제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났는데도 여전히 기억해주고 있었다니. 소영은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다만 서두르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정희 씨 말로는 갑작스러운 자극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복원된 사진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면서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서영 씨가 이끄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서두르다가 오히려 서희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소영은 정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워나갔다. 먼저 정희가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복원된 사진을 서희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서희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짧은 만남을 준비하기로 했다. 소영은 사진을 인화하며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두 사람의 40해를 이어줄 다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며칠 후 정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벅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언니가 사진을 보시더니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라고요. 소영은 수화기를 든 채 눈시울을 붉혔다. 흐려진 기억 저편에서도 서희의 마음은 여전히 그 봄날의 사람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언니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직접 뵙고 싶다고요. 소영은 벅차오르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물었다. 언제가 좋을까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이번 주말 저희 집 근처 공원이 어떨까요? 언니가 편안해 하시는 장소거든요.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한 곳이에요. 소영은 곧바로 강민호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소영은 잠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40해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이제 곧 다시 마주할 순간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즐기고도 아름다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세월도 병마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그리움이 있다는 사실이 소영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정희는 돌아가기 전 소영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혹시 그날 언니가 좋아하던 노래나 물건 같은 것도 함께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옛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소영은 흔쾌히 응하며 강민호에게 물어 서희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목록으로 정리해 나갔다. 시집, 코스모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강가의 풍경 사진까지. 강민호는 이 목록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며칠에 걸쳐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했다. 시집은 서점에서 새로 구입했고 코스모스는 화원에서 가장 싱그러운 것으로 골랐다. 강가의 풍경은 소영이 직접 옛사진첩에서 비슷한 구도를 찾아 인화해 주었다. 모든 준비가 하나씩 갖추어질 때마다 강민호의 얼굴에는 조금씩 더 밝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소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40해 동안 짓눌려 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 또한 이 준비 과정을 통해 누군가를 향한 정성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새삼 배우고 있었다. 약속된 주말이 다가올수록 강민호는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매일같이 사진관에 들러 소영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가면 서희 씨가 놀라시지는 않을까요? 소영은 그때마다 차분히 그를 다독였다. 정희 씨가 미리 잘 준비해 두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영 역시 마음 한구석에 조심스러운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만남을 이틀 앞둔 날, 소영은 강민호와 함께 그가 입고 갈 옷차림을 상의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정성껏 옷을 골랐다. 이 옷이 어떨까요? 서희 씨가 좋아하던 색이었는데 그가 꺼낸 것은 옅은 회색 셔츠였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다. 40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20살 청년의 설렘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소영은 또한 복원된 사진을 액자에 담아 강민호에게 건넸다. 이 사진 서희 씨께 직접 전해드리세요.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강민호는 액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한참 동안 사진 속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선명하게 되살려 주셔서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배어 있었다. 한편 소영은 정희와도 몇 차례 더 통화를 나누며 만남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정희는 언니의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방법들을 신중하게 설명해 주었다. 혹시 언니가 그 자리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희의 침착한 태도에 소영은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러던 중 소영은 문득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 일에 이토록 깊이 마음을 쏟게 된 이유가 단순히 손님의 사연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민호와 서희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소영은 자신이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리움과 외로움을 다시금 마주하고 있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토록 깊은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소영에게는 작은 위안이자 동시에 물음표로 다가왔다. 그날 저녁, 소영은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 함께 사진관을 열던 날의 사진, 딸의 돌잔치 사진, 그리고 함께 늙어가며 찍었던 마지막 사진들까지. 소영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나도 아직 당신을 잊지 못했나 봐요. 그녀가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강민호의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그리움을 조용히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만남을 하루 앞둔 밤, 강민호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내일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소영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답했다. 물론이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소영은 내일의 만남이 그저 사진 복원 의뢰인의 사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예감을 조용히 느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강민호만이 아니었다. 소영 역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뒤척였다. 40해 전 벚꽃 아래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내일이면 다시 한번 이어질 참이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소영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소영은 사진관 문을 잠시 닫아두고 강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미 단정하게 옷을 갖추어 입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소영이 액자에 담아준 사진과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꽃을 좀 준비했습니다. 서희 씨가 코스모스를 좋아했거든요. 그가 수줍게 말했다. 소영은 그 마음 씀씀이에 다시금 가슴이 뭉클해졌다. 차 안에서 강민호는 내내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40해 전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고 있는 듯했다. 소영은 운전을 하며 이따금 그를 곁눈질로 살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꽃다발을 꼭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떨리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호는 옅게 웃으며 답했다. 20살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약속 장소인 공원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소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이었다. 지금 언니랑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셔서 아침부터 벚꽃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요. 소영은 그 말을 강민호에게 전하며 조심스럽게 웃어 보였다.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긴장이 서려 있었다. 차를 주차하고 공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강민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만요. 그가 낮게 말했다. 소영이 돌아보자.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40해를 기다려온 순간인데 막상 눈앞에 다가오니 다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영은 그의 곁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시간을 주는 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강민호는 다시 눈을 뜨고 소영을 바라보았다.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 안쪽 오솔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다. 가을 햇살이 나무숲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저 멀리 벤치에 앉은 두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영의 심장도 강민호 못지않게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벤치에 앉은 여인의 백발과 굽은 어깨가 조금씩 또렷해졌다. 강민호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40해 전 벚꽃 아래 서 있던 20살의 서희가 아니라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노년의 여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민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보였다. 40해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소영은 몇 걸음 뒤에서 멈추어 섰다. 이제부터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희가 먼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소영과 마주치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강민호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제 40해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소영은 문득 자신이 이 순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동을 느끼는지 깨달았다. 타인의 사랑 이야기를 이토록 가까이에서 지켜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진을 복원하며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직접 그 결말의 순간에 함께하게 된 것은 드문 일이었다. 소영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꺼내 어깨에 걸쳤다. 혹시라도 이 순간을 두 사람이 원한다면 사진으로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강민호의 옆에서 함께 걸으며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되짚어 보았다.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찾아온 노인, 어머니가 남긴 기록에서 발견한 우연한 실마리,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진 길고 조심스러운 여정. 그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사진관을 운영하며 늘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자신 또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공원 초입에 다다르자 강민호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소영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첫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20살 청년처럼 설레는 그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사람의 마음이란 나이가 든다고 해서 결코 무뎌지지 않는다는 것을 소영은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두 사람은 마침내 벤치 가까이 다다랐고 소영은 조용히 걸음을 늦추며 그들만의 순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가을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낮게 속삭이는 듯했다. 소영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 벤치에 앉은 두 여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강민호의 발걸음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정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았다. 언니, 손님 오셨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서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도 어김없이 깊은 흔적을 남겨놓았다. 곱던 이마에는 잔주름이 자리했고 검던 머리는 온통 하얗게 새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매만큼은 사진 속에서 소영이 그토록 정성껏 되살려낸 그 눈매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서희의 시선이 강민호에게 닿는 순간 공원 전체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는 듯했다. 서희는 한참 동안 강민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낯섦과 익숙함, 혼란과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강민호는 차마 먼저 말을 건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들고 온 꽃다발을 꼭 쥐고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희가 낮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낯이 익은데 정희가 조심스럽게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기억나세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 속에 있던 분이에요. 서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강민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마치 40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민호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다. 정말 민호 씨예요? 강민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희 앞에 무릎을 꿇듯 다가앉았다. 네, 접니다. 민호입니다. 서희 씨.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40해 만에 다시 마주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소영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정희 역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벤치 주변으로 낙엽이 조용히 흩날렸다. 40해 전 벚꽃이 흩날리던 그 봄날과는 계절도 풍경도 달랐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만큼은 그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희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먼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서희 씨, 제가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정류장에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그의 목소리가 다시 흔들렸다. 서희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강민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저도 알아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민호 씨가 저를 찾아왔었다는 걸요. 서희가 말했다. 이사가 갑자기 앞당겨져서 저도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났잖아요. 저야말로 미안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40해 만에 다시 맞닿은 순간 서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러온 그리움이 마침내 풀려나는 눈물이었다. 강민호는 품속에서 손수건 한 장을 꺼내었다. 색이 완전히 바랜 낡고 해진 손수건이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서희 씨가 그때 저에게 주셨던 손수건입니다. 40해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서희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빛바랜 꽃무늬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저는 이 만년필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서희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만년필을 꺼내 보였다. 40해 전 강민호가 건네주었던 그 소중한 물건이었다. 강민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오열했다. 그 오랜 세월,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기억하며 살아온 흔적이 마침내 눈앞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소영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정희와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40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작은 벤치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언니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요즘은 웃는 일도 드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강민호와 서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지나온 세월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서희는 방직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가족과 함께 떠돌듯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국 정착한 곳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책방을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민호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제가 인쇄소를 차렸을 때 늘 서희 씨 생각을 했습니다. 강민호가 말했다. 언젠가 서희 씨가 책방을 차리면 제가 만든 책을 서희 씨 책방에 가장 먼저 가져다 드리고 싶었거든요. 서희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셨군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민호 씨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하고요. 강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그 죄책감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서희는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됐어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녀의 말에 강민호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다. 40해 동안 짊어져온 죄책감이 그 순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다. 해가 서서히 기울며 공원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무렵 서희가 문득 표정을 조금 흐리며 정희를 돌아보았다. 정희야, 우리 이만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기다리실 텐데. 순간 정희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스쳤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나신 뒤였다. 기억이 흐려지는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정희는 애써 담담한 얼굴로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언니. 이제 슬슬 가요. 강민호는 그 짧은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희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희 씨, 오늘 이렇게 만나 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뵈러 오겠습니다. 서희는 다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완전히 그를 알아보는 것인지 그저 다정한 낯선 이로 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돌아오는 길, 강민호는 차 안에서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손에는 서희에게서 받은 만년필이 꼭 쥐어져 있었다. 소영은 그의 옆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오늘의 만남이 그에게 얼마나 크고 벅찬 순간이었을지 헤아려 보았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40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다시 만났다. 그러나 그 재회는 완전한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또 하나의 문턱이었다. 집에 도착해 강민호를 내려주고 소영은 홀로 사진관으로 돌아왔다. 텅 빈 작업실에 앉아 그녀는 오늘 목격한 모든 장면을 천천히 되새겼다.
40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이 각자 짊어져온 그리움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게가 마침내 내려놓아지던 순간의 벅찬 감동. 소영은 오늘 하루의 일을 복원 노트에 짧게 적어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일을 시작한 이래 가장 보람 있는 하루였다. 소영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골목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것이 비단 한 장의 낡은 사진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두 사람이 40해 동안 놓지 못했던 마음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결코 빗바래지 않는 진심이었다. 소영은 오늘의 감동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다. 창밖으로는 초겨울의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조명을 끄며 내일도 이런 따뜻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조용히 바랐다.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강민호는 일주일에 2~3번씩 정희 집을 찾아가 서희와 시간을 보냈다. 소영은 처음 몇 번은 그와 동행했지만 점차 두 사람만의 시간을 존중하며 뒤로 물러섰다. 대신 그녀는 정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희의 안부를 살폈다. 요즘 언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희가 어느 날 전화로 전해왔다. 민호 씨가 오시는 날이면 아침부터 옷매무새를 다듬으시더라고요. 강민호는 매번 서희를 찾아갈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어떤 날은 그녀가 좋아하던 코스모스 한 다발을, 어떤 날은 옛날식 종이 인형을, 또 어떤 날은 직접 만든 손편지를 가져갔다. 서희의 기억은 여전히 오락가락했지만 신기하게도 강민호가 찾아오는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빛이 또렷해지곤 했다. 정희는 일을 두고 소영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익숙한 감정과 결부된 기억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어느 날 강민호는 서희를 찾아가는 길에 소영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오늘은 서영 씨도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서희 씨에게 소영 씨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서요. 소영은 흔쾌히 응했다. 정희의 집에 도착하자 서희는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얼굴로 두 사람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민호 씨가 늘 말씀하시던 그분이시군요. 서희가 소영을 향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소영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강민호를 도와 서희를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기록이 어떤 실마리가 되었는지를 차분히 들려주었다. 서희는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그 사진관 아주머니의 따님이셨군요.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참 인정 많으신 분이셨죠. 두 여인의 대화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민호는 소영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소영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그리움을 안고 살다가 눈을 감았을 겁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저야말로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질긴 것인지, 그리고 사랑이 시간을 이겨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무렵 소영에게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강민호와 서희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외로움을 조금씩 꺼내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들, 새로운 인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었다. 소영은 어느 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런 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엄마, 그거 좋은 신호예요. 이제 엄마도 엄마의 시간을 살아도 돼요. 딸의 다정한 말이 소영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몇 주 후, 강민호는 소영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서희 씨와 상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 둘이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 같은 건 못하겠지만 정식으로 마음을 다해 서희 씨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를 전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두 분 모두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강민호는 이어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소영 씨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새로운 사진을 한 장 찍어주시겠습니까? 40해 전 그 사진관에서 찍었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찍고 싶습니다. 소영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물론이죠. 제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촬영 날짜가 정해지고 소영은 며칠에 걸쳐 정성껏 준비를 했다. 40해 전 두 사람이 찍었던 즉석사진 속 배경, 벚꽃이 흩날리던 그 분위기를 최대한 재현하고 싶었다. 계절은 이미 가을이라 실제 벚꽃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소영은 조화로 만든 벚꽃 가지를 조심스럽게 준비해 사진관 한쪽에 장식했다. 조명의 각도와 배경의 색감까지 그녀는 그날의 사진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세심하게 맞추어 갔다. 촬영 당일 강민호와 서희는 나란히 손을 잡고 사진관에 들어섰다. 서희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강민호 역시 정갈한 정장 차림이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40해 전과는 또 다른 종류의 설렘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젊은 날의 풋풋함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사랑의 빛이었다. 자, 이제 서로 손을 잡아주세요. 소영이 카메라 뒤에서 말했다. 강민호와 서희는 40해 전에는 차마 잡지 못했던 손을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꼭 맞잡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소영은 셔터를 누르기 전 잠시 카메라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벅찬 감동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랑은 시간에 의해 빛바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사진이 완성되었다. 화면 속에는 벚꽃 조화 아래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는 두 노년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40해 전 어색하게 서 있던 20살의 두 사람과 지금 서로를 향해 온전히 웃고 있는 80살의 두 사람. 같은 자리, 다른 시간. 그러나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마음이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촬영을 마친 뒤 강민호는 소영에게 낡은 손수건과 만년필을 함께 사진 곁에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두 물건이야말로 저희가 40해를 견뎌올 수 있었던 증표였으니까요. 소영은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배치하고 새로 인화한 사진과 함께 액자에 담았다. 액자 속에는 오래된 손수건과 만년필, 그리고 오늘 새로 찍은 사진이 나란히 자리했다. 40해의 세월이 하나의 액자 안에 고스란히 응축된 듯한 모습이었다. 서희는 완성된 액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강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네, 서희 씨.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은 40해 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소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일이 단순히 낡은 사진을 되살리는 기술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가 하는 일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소중한 시간을 다시 꺼내어 지금 이 순간과 이어주는 일이었다. 강민호와 서희의 이야기는 소영에게도 큰 선물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남은 삶도 두려움 없이 새로운 온기를 향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소영은 어머니의 낡은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옛 손님들의 기록으로만 보였던 페이지들이 이제는 저마다 하나의 완결된 사랑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 언젠가 이 골목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어머니의 예언 같은 그 한 줄이 40해라는 시간을 건너 오늘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었다. 소영은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해 보았다. 어머니는 늘 사진 한 장이 사람의 시간을 가두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소영은 그 그릇 속에 갇혀있던 시간을 다시 여러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일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이어가야 할 소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며 내일 있을 촬영을 위해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소영은 이 겨울이 지나면 강민호와 서희에게도 자신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조용히 예감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미소사진관 앞 골목에도 작은 벚나무 한 그루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소영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며 문득 지난 계절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찾아왔던 노인, 40해 전 벚꽃 아래에서 시작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이어준 자신의 손끝,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민호와 서희는 그 겨울 동안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정희는 언니의 곁에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두 사람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서희의 기억은 여전히 오락가락했지만 강민호가 곁에 있는 시간만큼은 그녀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의사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강민호는 소영의 사진관을 다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과 새로 찍은 사진이 나란히 담긴 액자가 들려 있었다. 소영 씨, 오늘은 특별한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희 씨와 함께 예전에 첫 만남을 가졌던 그 서점 자리를 다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그 골목만큼은 여전히 남아있더군요. 그곳에서 사진을 한 장 더 찍고 싶습니다. 소영은 기꺼이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봄볕이 따스한 어느 오후, 소영은 카메라를 챙겨 강민호, 서희와 함께 옛 서점이 있던 골목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늘어선 벚나무들이 40해 전 그날처럼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서희는 그 골목에 들어서자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아요.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민호는 서희의 손을 꼭 잡으며 그 옆에 섰다. 여기가 바로 그 서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서희 씨가 매주 토요일마다 시집을 보러 오시던 곳이요. 서희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다.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오래된 감정의 조각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듯했다. 맞아요. 여기서 민호 씨가 저에게 시집을 빌려주셨죠.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영은 두 사람이 벚꽃 아래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40해 전 즉석사진 속 20살의 청춘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때는 서로의 손을 잡을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마주 잡음이 있었다. 셔터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또 다른 순간이 시간 속에 새겨졌다. 그날 저녁 사진관으로 돌아온 소영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조용히 되새겼다. 사람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심지어 기억이 흐려져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진심으로 품었던 사랑과 그리움은 시간의 풍화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언젠가는 다시 빛을 찾는다는 것. 소영은 그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이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몇 달 후 소영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강민호의 소개로 알게 된 한 사람과 조심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거창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소영은 이제 두려움 없이 그 인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강민호와 서희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은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의 제한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미소사진관 벽에는 이제 새로운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 벚꽃 아래에서 손을 맞잡은 두 노년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40해 전의 낡은 즉석사진. 두 장의 사진은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진관을 찾는 손님들은 종종 그 액자 앞에 멈추어 서서 오래도록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소영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봄바람이 사진관 문 앞에 벚나무를 스치고 지나갔다. 흩날리는 꽃집 사이로 40해 전 20살의 사랑이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영은 정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서희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소망, 작은 책방을 열고 싶다는 꿈을 강민호가 함께 이루어주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정희의 도움을 받아 동네 어귀에 자그마한 헌책방을 하나 마련했다. 강민호가 평생 인쇄소에서 모아온 손때 묻은 책들과 서희가 젊은 시절 그토록 좋아했던 시집들이 나란히 진열된 작은 공간이었다. 책방이 문을 여는 날, 소영은 축하 인사를 전하러 그곳을 찾았다. 작은 나무 간판에는 서희가 직접 붓글씨로 눌러쓴 이름이 걸려 있었다. 20살 서점. 소영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희는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책방 안에 앉아 손님을 맞이할 때만큼은 신기하리만치 또렷한 정신으로 시집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강민호는 그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손님이 뜸한 시간이면 낡은 만년필로 짧은 글귀를 써서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소영은 책방 한켠에 40해 전의 즉석사진과 새로 찍은 사진을 나란히 담은 작은 액자를 선물했다. 서희는 그 액자를 계산대 옆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두었다. 손님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건 제가 가장 사랑했던 20살의 증거라고요. 서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은 자신이 되살려낸 것이 단지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잃어버렸던 시간 전체였다는 것을 깊이 실감했다. 가게를 나서며 소영은 골목 끝까지 이어진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다. 40해 전 어느 봄날, 이 길 어딘가에서 시작되었을 20살의 설렘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그 설렘이 40해라는 긴 시간을 건너 오늘 다시 이곳에서 활짝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소영은 깊은 감사를 느꼈다. 사랑은 시간 앞에서도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 봄날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다. 세월이 흘러 미소사진관에는 여전히 낡은 사진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잃어버린 얼굴을 찾고 싶다는 사람, 헤어진 가족의 흔적을 되짚고 싶다는 사람,
그리고 오래전 놓쳐버린 사랑을 다시 찾고 싶다는 사람까지. 소영은 그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강민호와 서희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리고 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심으로 품었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강민호와 서희는 지금도 함께 그 작은 책방을 지키고 있다. 서희의 기억은 여전히 오락가락하지만 매일 아침 책방 문을 열 때마다 강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냅시다. 서희 씨. 그러면 서희는 마치 처음 듣는 말처럼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환하게 웃어 보인다고 했다. 그 웃음 속에는 40해 전 벚꽃 아래에서 시작된 20살의 설렘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이 젊은 날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민호와 서희의 이야기는 진실한 사랑이란 나이도 시간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해 보였다. 40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 그리고 그 그리움을 다시 이어준 낡은 사진 한 장. 이 모든 것은 진심은 결코 빗바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을 낡은 사진 한 장이 또 다른 20살의 사랑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미소사진관의 문 앞, 벚나무 가지 위로 봄볕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소영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진관 문을 열며 낡은 사진 한 장을 품고 찾아올 다음 손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담긴 또 다른 20살의 이야기가 언젠가 다시 이곳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조용히 소망한다. 벚꽃은 올해도, 내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변함없이 이 골목을 찾아올 것이다.